강신주의 감정 수업 네 번째 경쟁심. 서글프기만 한 사랑의 변주곡. 아이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 놀이방에서 만난 친구다. 아이의 엄마는 신기하기만 하다. 아이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이가 생긴 것이다. 아이나 어른 모두 인간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그가 나에게서 기쁨을 얻는다면 내 곁을 떠날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일단 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에게 건네준다. 엄마에게 선물로 받았을 때 자신이 느꼈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란다. 방에서 친구와 다정하게 놀던 아이로부터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일까? 아이는 자신의 장난감을 부여잡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당혹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도대체 아이는 왜 친구에게 주었던 장난감을 다시 빼앗아 품에 안고 절망스럽게 울고 있는 것일까? 아이가 진짜 원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은 쉽게 풀린다. 아이는 친구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갈망했다. 그렇지만 친구가 자신이 건네준 장난감에 온 신경을 쏟게 되자 아이는 절망하게 된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아닌 장난감을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이 순간 아이는 장난감과 묘한 경쟁 관계에 들어선 것이다. 내가 좋아? 아니면 장난감이 좋아? 하지만 장난감은 바로 자기 것 아닌가. 그러니 다시 장난감을 빼앗을 수밖에. 불행히도 그 순간은 친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가. 원래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장난감을 준 것이니 말이다. 토니 모리슨이 소설 술라에서 술라와 넬, 두 흑인 여성들의 사랑을 통해 고민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어렸을 적 은밀한 경험까지 공유하던 단짝 친구 술라가 마을에 다시 돌아오자 일이 벌어졌다. 넬은 술라가 자신의 남편 주두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남편 주두는 넬을 두고 마을을 떠나버린다. 상처받은 넬은 술라를 몹시도 미워한다. 10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꺼이 들러리가 되어 주었던 술라. 그녀가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섹스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술라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뒤 넬은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주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술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동안 내내 난 떠나간 주두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상실감이 넬의 가슴에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우린 둘 다 소녀였지. 넬은 마치 무엇을 설명하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오 하나님 술라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이 계집애야, 이 계집애야, 이 계집애야. 그것도 크고 긴 한바탕 멋진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밑도 끝도 없는 그저 슬픔의 둥근 원들이었다. 지금 읽은 부분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넬이 자신의 곁을 영원히 떠나버린 술라를 그리워하며 절규하는 대목이다. 넬의 눈물, 넬의 슬픔이 중요하다. 아주 때늦게 넬은 술라가 떠나서 생긴 빈자리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빈자리가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타자가 부재할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 아닌가. 불행한 것은 술라를 사랑하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넬이 너무나 늦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사후적으로만 제대로 확인되고 음미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감정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와 헤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헤어져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힘들다면 나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숲 안에서는 숲의 전체 모양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숲 밖에서 숲을 조망하듯
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에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가 내 곁에 떠나 없게 되었을 때 생각했던 만큼 괴롭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날지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랑의 감정이 어떤 수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을 필요가 있다. 맑은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는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은 퍼져갈수록 더 커지게 되는 법이다. 슬픔의 둥근 원들이라고 하는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슬픔의 파문 속에서 넬은 너무나 뒤늦게 자신이 진짜 아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자각하게 된다. 결국 주두라는 남자를 놓고 경쟁이 벌어졌던 한편의 비극은 서로를 갈망하는 두 흑인 여성 사이의 애정 때문이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두가 전혀 아니었던 셈이다. 주두는 단지 넬과 술라라는 두 꼬맹이 사이에 놓여있는 근사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스피노자는 경쟁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던 적이 있다. 경쟁심이란 타인이 어떤 사물에 대해 욕망을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타인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좋아하는 타인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이 욕망하는 대상을 똑같이 욕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쩌면 이것은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 아닌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가 욕망하는 것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가 상큼한 단발머리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긴 머리를 자를 것이다. 그가 브람스를 좋아한다면 내 mp3에서 브람스가 흘러나올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이 아니어도 우정의 관계에서도 경쟁심은 필수적이다. 두 친구가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하자 서로 잘하기 위해 농구공을 뺏고 드리블하고 끝내 친구의 골대에 과감하게 골을 넣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승부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농구를 잘하는 친구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한 명이 농구를 싫어한다면 애초에 게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 너 오늘 훨훨 날아다니네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코트를 뛰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서로 인정받고자 시작했던 농구 게임이 과열되어 승부에 연연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벌어진다. 그렇지만 다툼이 생기자마자 두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우정을 위한 경쟁이 도를 넘어서 우정에 금이 가게 했으니 말이다. 언뜻 보면 소꿉친구 넬과 술라는 주두라는 남자를 놓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 사이였다. 즉, 한 남자아이와 둘 다 입맞춤을 해보고는 한 사람에겐 어떤 식으로 했고 다른 사람에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는 걸 비교했다. 주두는 두 사람에게 잘해야 장난감과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던 쪽이 술라였다면 넬은 주두가 떠나고 또 술라마저 이 세상을 등질 때 비로소 알게 된다. 하지만 넬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내면의 진실이 아주 때늦게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넬에게는 비극이라면 비극일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넬은 행복한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 아닐까?